네,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네. 최근 경제 상황 또 자산시장 현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약간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이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지금 뭐 글로벌 IB 자금들이 약간 중국으로 들어간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약간 중국 쪽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나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12월 7일에 정식으로 중국에서 사실 전문 용어는 중국의 그 방역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2례 2관. 처음에 제로 코로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 단계를 감류, 을류 이렇게 나눠요. 감류란 거는 제일 심한 거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격리할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네네. 을류는 그냥 관리해주고 격리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원래는 감류였는데 을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격리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대신에 관리는 하는 거죠. 이걸 이쪽으로 한다는 게 12월 7일 정책이 나가면서 중국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다 푼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그 각 국가들은 중국에서 제로코로나 끝나면 엄청 중국 사람 여행도 많이 오고 또 중국도 마음대로 가고 막 이렇게 막 리오프닝 되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또 중국 경제도 막 좋게 가고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게 특히 그랬죠. 한국 수출도 하고 또 한국에 여행도 많이 오고 또 한국 게임이나 이런 K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많이 영화 드라마 상영되고 막 이런 것들도 또 막 확산이 되고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거꾸로 중국에서 하루 환자가 막 3,700만 명 넘어 나오면서 이미 지금 2.5억 명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선 도시라고 하거든요. 제일 큰 도시들은 그게 북경, 상해, 그렇죠, 광주, 중경 이런 일선 도시가 이미 그냥 뭐 열에 9명 걸릴 정도로 막 급속하게 확산이 되니까 우리도 한국도 경험해 봤잖아요. 하루에 막 30만 명씩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나올 때 풀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일선 도시는 이미 그 단계 온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다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는 중국을 이제 지금 14개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한국도 그 중에 들어가요. 맞아요. 일본도 들어가고 어떤 국가는 아예 중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 막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1월 8일부터는 이제는 해외 국제 비행기를 허용하는 거죠. 해외에서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격리도 안 하고 또 뭐 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그동안 억제됐던 여행 수요가 단체 여행 수요가 엄청 팍 폭발했는데 해외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결국 못 나오게 되니까 그게 중국 국내 해외 수요, 중국 국내 여행 수요로 바뀌겠죠. 사실 해외로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국내는 어떤 지역 간에 이런 격리나 이런 방역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중국 국내 소비는 증가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투자, 순수출,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투자, 순수출, 소비,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했지만 그러면 순수출은 올해가 기대하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 경제가 올해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전망이. 지금 글로벌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OECD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전망해요. 네네. 거의 유럽은 마이너스 올해 성장률이고요. 미국도 거의 0% 성장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주로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하기 때문에 거기 안 좋으니까 수출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또 중국 내 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니까 또 뭐 물류라든가 뭐 노동력 이런 게 다 조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출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고 그럼 투자하고 소비인데 소비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은 그런 국내 소비는 어떤 영역은 좋아질 수 있어요. 여행이라든가 이런 젊은 애들은 막 다니니까 어쨌든. 근데 소비가 중국이 그동안 3년 동안 딱 막혀져 있으면 중국 사람들 예금을 많이 했어요. 그게 12.5조 위안이거든요. 그동안들이 이제 쓰는 문제가 남았겠죠. 근데 사람이 쓴다라는 건 한계 소비 성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0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 50원을 써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원도 안 쓰고 그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이 아시아 사람 성향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저축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안 쓰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그냥 써버려요. 그렇죠.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돈을 다 줬잖아요. 미국하고 유럽은. 그러니까
한계 소비 엄청 높았어요. 있는 돈 이상으로 써버리니까 소비가 팍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중국은 이제 중국 소비가 살아나냐, 이번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풀리면 살아나냐는 중국 사람들 한계 소비 성향을 봐야 되는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정책 풀려도 돈을 많이 안 쓰더라는 거예요. 팍팍 이렇게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거 보면 중국도 한계 소비 성향이 확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저축한 현금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비가 작년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순수출 소비잖아요. 마지막에 투자거든요. 투자는 핵심 부동산 경제입니다. 근데 부동산 경제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뤄줬잖아요. 부동산 경제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통화 정책, 그러니까 돈을 풀죠. 네네.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 인프라, 중앙 인프라를, 중앙 정부에서 인프라를 엄청 투자하잖아요. 뭐 길도 까고 지하철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병원, 그리고 뭐 이런 그동안 안 했던 이런 수력 자원이라든가 안 했던 이런 뭐 공원 같은 조성, 뭐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막 확산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투자를 확대하려면 부동산 경제가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게 토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관리와 연관 산업이 몇백 개의 연관 산업이 다 같이 성장하니까 투자가 확 늘어나는 효과인데 중국 부동산이 지금 안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만 취해도 제일 우리가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하고 2015년 들 수가 있는데 그때 명확하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 지수하고 금융정책 있잖아요.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곡선하고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 지수로 같이 한 좌표기에 그리면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정책 취하거나 금리 인하 정책 취하면 부동산 가격 지수가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만 돈을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바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8년, 2015년에 확실하게 먹혔어요. 그때도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지준율 인하, 뭐 금리 인하하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막 과열이 되니까 2018년부터 중국 이민행이 행장이 이강이라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들어간 게 2018년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엄청난 타격인데 지금 우선 재작년이 됐네요. 지금 2023년이니까. 네네. 2021년 말부터 작년 1년 내내 지금까지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계속 하는데 부동산 가격 지수가 안 올라가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중국 경제에 중요하냐면 중국 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단기 우리가 경제 주기라고 하잖아요. 단기 경제 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안유화의 2시경 라이브 세미나에서 제가 경제 주기에 대해서 강연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비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가 한 번 들어가서 계속 수명 한 10년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 경기 순환이 오거든요. 한번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가 다 올라가다가 딱 떨어지고 또 설비를 버리고 또 다시 이래 투자가 새로 들어가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설비를 바꾼다는 건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비 주기가 죽을라 경제 주기예요. 근데 단기에는 이런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단기의 경제 주기가 이게 오는데 중국에서는 이거 전문용어로 역주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거나 재정 확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역주기 정책이라고 해요. 경기 순환 주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한 데서 역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계속 중국 정부는 계속 성공적으로 해왔어요.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하고 이런 거 잘해요.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 먹혔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그동안 그러니까 98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민간에 맡겼는데 지금 98년, 2008년, 2018년, 20년 지났고 지금 거의 25년 세월에 그동안 누적됐던 부동산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장기 주기와 단기 주기와 이게 막 겹치면서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통화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려면 또 1시간 넘어 풀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제, 부동산 경제가 지금 그동안 쌓여왔던 이 역사적 이 문제도 있고 또 이 설비 주기, 경제 주기, 10년 경제 주기, 주얼라 경제 주기 문제도 또 중국 경제에 지금 왔고, 그리고 지금 역주기 정책이 이 단기 경기 순환하고 거치 경제하고 이게 잘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섞이면서 지금 부동산 경제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 사람 못 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투자하는 사람은 이때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해서 글로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은 거의 그렇잖아요. 대부분 위기 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외자, 그러니까 중국 국내는 안 사잖아요. 이제 말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돈 푸는데도 안 사니까 계속 가격 떨어지는데 이럴 때 외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실 골드만삭스니 JP 모건이니 뭐 내노라는 글로벌 IB들이 있잖아요. 2023년 중국 경제 주기 전망한 거 보세요.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전망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역사를 풀지 않겠습니다만 이 글로벌 IB하고 중국 경제는 같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월간은 상당 부분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를 활용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 중국 경제를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머리에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좀 성향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네. 늘楽관적인 쪽에 있어요. 포지티브한 쪽에.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갖고 가야 돼요. 글로벌 IB들 좀 특히 큰 애들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보통 5% 이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실제 또 이 사람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를 해요. 또 중국에 들어가서 이번에 지금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그러니까 누가 감히 들어가요. 지금 무섭잖아요. 중국발 경착륙이 올까봐. 근데 실제 여기 지금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홍콩 부동산 재벌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신세계 개발사 New World Development 홍콩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우리가 ESR 그룹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중국에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미국의 블랙스톤, 블랙락, 뭐 일본의 다이와 이런 애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쪽에 투자하냐면 주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돈 벌 줄 아는 애들이에요. 어디면 돈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평시에 일반 시장에 일반 때 들어갔으면 이렇게 싸게 못 사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냐면 생각해봐요. 미래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미래 메타버스 시대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라도 이게 가상과 현실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이 현실이 그대로 우리 메타버스에 구현이 되긴데 메타버스에 돌아가는 게 현실에서 바로 또 액션이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자님과 제가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만났어요. 제가 사회자님한테 수고한다고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샀어요. 메타버스에서 두 아바타가 만났는데 수고합니다 하고 제가 딱 거기 스타벅스도 메타버스에 있어요. 그거 딱 눌러서 우리가 아메리카노 딱 사서 딱 눌렀어요. 거기서 아바타가. 그러면 현실에서 실제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 사회자님 저 일하는 테이블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네. 현실하고 가상이 이게 이 개념으로 세상이 돌아갈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현실에서 거기서 주문하게 현실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물류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이 글로벌 재벌들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가니까 제일 많은 게 물류 인프라에 투자해요. 아까 그 ESR 같은 그룹은 여기 한국에도 여주 그리고 거기 이천 이쪽에 물류 창고만 있잖아요. 거기 네. ESR 게 몇 개 있어요. 싱가포르 이 회사 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3년 기간에 제일 커진 게 뭐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이잖아요. 이유는 네. 뭐예요? 다 집에 있으니까 배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류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는 창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쪽에 대목에 있는 부동산을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인프라, 이 교통시설에 투자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대도시의 제일 긴목에 있는, 예를 들면 한국말 하면 강남에 제일 중요한 오피스에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예를 들면 한국말 하면 강남역에 있는 빌딩에 옛날에 400억 했는데 지금 100억 한다 이러면 이런 거 사들이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싸게 지금 사들인 투자를 지금 얘네들이
글로벌 지금 부동산 재벌들이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례를 들면 몇 건씩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런 건 아무나 못해요. 왜 이 사람들 할 수 있냐면 제가 이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해요. 제가 뭐 비트코인 얘기도 막 근본적으로 하고 무슨 뭐 중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뭐 무슨 주식에 대해 긍정적 얘기하면 사람들 오해하는 게 내가 투자하라는 줄 알아요. 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투자돼서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정보와 당신의 정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받아들일 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오해를 하게 중국이 부동산을 또 투자하라고 선전하네 이런데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평시에 늘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하고 자료 확보하고 리서치해요. 계속 몇십 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이제 여러분 듣고 지금부터 나도 해야지 이런 건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ESR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상장 그 리치 중에서 ESR 맞아요. 텐다이스퀘어 리치라고 있어요. 있거든요. 거기 맞아요. 이제 뭐 쿠팡 물류센터에서 맞아요. 여기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연계시켜서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라는 맞아요. 얘기는 아니고. 맞아요. 예. 그렇다 이런 게 네. 있다 이런 네.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뭐 산업이라든지 섹터 네. 관점에서 한때 상당히 좀 인기를 모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테슬라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75% 정도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약간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쪽에서 상징적인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니까 뭐 샤오펑이라든지 중국 전기차 주식도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네. 국내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2차 전지 뭐 그렇죠. 전기차가 끝났나? 그렇게 네. 약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그렇죠. 현상을? 이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방송 들을 때, 이 사람은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 이 전제하에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생각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받아들이고 제 생각 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 지금 체크하시고. 첫째, 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영역은 저는 이건 흐름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개인의 운명은 너무 많이 말해서 암기내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네. 국가의 운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기업의 운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이 세상은 이치로 가요. 순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순리입니다. 이치, 한자거든요. 리, 순리라는 리, 치안이라는 지배한다는, governance를 말하고, 그러니까 리치대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인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리치지 인치가 아니에요. 인치란 건 사람이 주관적으로 요렇게 간다, 요렇게 생각한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 특별히 똑똑해서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혹은 알든지 모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왜 투자에 성공했는지 알아요? 본의 아니게 혹은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순리를 따라서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제가 개인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막 인치가 아니에요. 리치. 리치를 아는 게 투자에서 첫 번째 공부입니다. 리치. 세상 어떻게 가냐. 네네. 돌아가는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치.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여기 지금 질문한 전기차 2차 전지 여기다 제가 대입을 하면 저는 이게 세상에 가는 방향입니다. 시대가 흐름이에요. 이거는 잠깐 누가 주가 떨어져서 잠깐 누군가 부정적으로 봐서 잠깐 우리 주변에 전기차 안 살 것 같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흐름이다.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16% 넘었어요. 그 다음 제가 유럽 데이터를 아까 각 국가 데이터를 다 봤는데 주요 국가는 다 12% 이상입니다. 여기 프랑스라든가 여기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 15% 이상이에요. 조금 12%, 15,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고 이탈리아도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다른 스페인이나 이런 데도 비중은 작지만 급속도로 2배씩 막 성장해요. 왜냐면 왜 중국하고 유럽이 비슷한 주제가 있는데 친환경이거든요.
유럽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 하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CBAM이라는 거 했죠. 탄소 국경세. 네네. 얼마나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말했죠. 그래서 어제는 친환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있어서 반드시 전기차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를 어서 친환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 신재생 자동차를 쓰는 거는 친환경 자동차를 쓰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일단 이건 가는 거다. 일단 크게. 네네. 여러분 이게 뭐 2030년에 이 시대가 올 수도 있고 2040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가는 방향이라 시대적 흐름이다. 이게 이치다. 이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테슬라 주가가 지금 70% 넘게 빠졌고 그리고 주변에 갑자기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뭐 증가 속도가 주춤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섹터를 여러분이 투자 차원에서 보고 관심 있게 봤다면 이런 거는 기회입니다. 테슬라만 얘기해 볼게요. 테슬라가 70% 빠졌으니까 요즘에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엄청 지금 뭐 여러 얘기 많잖아요. 지금 많죠, 뭐 테슬라 하나만 말해 볼게요. 테슬라를 예를 들면 테슬라는 일단은 주요 생산지가 상해입니다. 상해에서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해요. 그래서 1년 95만 대, 110만 대 상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공급을 주로 상해에서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하고 텍사스에서 하고 프리먼트에서 하는데 여기는 미국 시장은 주로 텍사스에 공급하고 유럽 시장은 주로 베를린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로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왜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부분 중국이 수요량이 제일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엄청 잘 팔았어요. 그리고 최첨단 제일 좋은 걸로 인지가 되고. 근데 확실한 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제일 빨리 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경쟁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원래는 독점적이었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 아까 중국이 말하는 그 신재생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위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혼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쟁자가 계속 요즘에 스타트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영역이에요. 그러면 산업이랑 이러면서 커지거든요. 네네. 이러면서 관련 산업이 생태계가 다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전기 자동차가 발전하려면 여기 소프트웨어도 발전해야 되고 배터리도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 배터리도 이렇게 폐배터리 산업도 와줘야 되고 뭐 이게 하나의 큰 산업 생태가 같이 가져야 전체가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타트업이 어마어마 나오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옛날에 석유 자동차 세계 브랜드 기업들이 네네. 원래 이쪽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여기다 목숨을 건 거야. 전기 자동차에다가. 특히 친환경 자동차에다. 그러니까 원래는 테슬라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개념 갖고 빨리 하다가 우선적으로 하다가 예를 들면 테슬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탄소 배출권 GM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 정도로 테슬라가 우선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글로벌 국제적 브랜드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네 직접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이 시장이 치열하게 된 거죠. 이제 결국 자동차는 만들어 본 자가 잘 만든다고 그런 면에서 완성체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약한 게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그쪽으로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럼 그게 뭐냐면 AI거든요. 딥러닝이고. 그렇잖아요. 네. 사람의 머리를 그대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일론 머스크가 구현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건 엄청난 기술력이 바탕인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길게 그걸 구현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선두 위치에서 빨리 가는 거는 자기가 다 혼자서 막 하면 시간이 걸릴 거고 뒤에 애들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급속도로 따라오면서 시장이 치열하게 이 하단에서 지금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장에서 위너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위너가 되려면 자기가 원래 그랬던 이 소프트 파워 쪽이 얘네들이 장점이니까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일론 머스크 하는 말도 그렇고 막 라이다가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두에 달리다 보니까 미래 기술이 이게 한 자동차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장애물이 있고 빨리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엔지니어 확보나 또 계속 개발, 발명, R&D 필요하다 보니까 뒤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일단 시장에서 생존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걸 계속 또 이게 사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면서 가야 되고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고객 맞춤은 맞아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짧은 시간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 가냐 안 가냐는 여러분들은 테슬라도 지금 친환경 전기자동차하고 전통 완성업체도 어서 친환경으로 전기자동차 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 두 개 각자의 장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는 완성차가 잘해요.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는 그냥 노트북에 바퀴를 달라준 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결국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이쪽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테슬라나 이런 중국의 그 리시앙이나 이런 후에 스타트업들이 잘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결국 이게 AI로 가야 딥러닝으로 가야 되고 고객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자동차 안에서 구현이 다 되고 있냐 그런 걸 체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다 답이 예스다면 이렇게 실수버릇이 떨어질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듣고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분석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다시 정리한 포인트 뭐죠? 가는 거다. 2차 전지든 전기차든 흐름이다. 이치다. 순리다. 근데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투자, 지금 돈 버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 첫째. 두 번째. 앞으로 왜 치열해졌는지 설명 한참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어떤 영역에서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건 예스다 생각하면 사실 미국 주식이 있잖아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3년 기간에.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미국에서 킹달러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잖아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뭐 채권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글로벌 각 국가 시장을 비교하면 미국이 제일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미 옛날에 테슬라가 옛날에 너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 돼서 너무 미래 행동 흐름을 너무 땡겨다가 밸류에이션을 높여놨어요. 이미. 그래서 어쩌면 지금 자기 가격을 오고 있어요. 너무 옛날에 돈이 많이 왕창 풀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스토리에 돈 자본이란 거는 과거에 반응을 안 해요. 과거에 자본은 항상 미래에 베팅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스토리가 유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풀린 돈들이 다 테슬라에가 모여드니까 미래 몇십 년의 행동 흐름을 막 이미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세계 1위로 시가총액 가는 게 말이 돼요? 차를 130만 대 파는 업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지금 가격을 오니까 만약에 이 섹터에 대해 관심 있게 보면 지금 잘 스터디해서 저는 오히려 너무 땡큐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봐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역대 경기 침체다 이런 노이즈가 겪으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이 이제 성장적 네. 섹터다 보니까 네. 또 과하게 빠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잘 스터디한다면 이건 네.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10년 만에 채권 금리가 이제 최대치로 섰어요. 맞아요. 채권 가격은 정반대로 그렇죠. 많이 빠졌겠죠. 네. 그래서 채권 투자 역시 한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장기물, 뭐 10년물 이상 장기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도 너무 잘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산 관리 하잖아요. 그 자산에 몇 개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요, 주식이 있고요, 채권이 있고요, 파생 상품이 있고 나중에 제가 우리 안유아 독서 모임이라든가 혹은 투시경, 안유아의 투시경 라이브 강의 이런 데 기회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게 지금 채권에 한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주를 사도 여러분은 이재용과 파트너예요. 내가 한 주를 사가지고 내가 무슨 이재용 파트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재용하고 같은 주주예요. 파트너예요. 그래서 주식은 무슨 개념? 윈윈 개념이에요. 삼성전자 성장하면 나도 돈 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이 윈윈입니다. 네.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 관계가 주식의 정의예요. 채권은 아니에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한자를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재미로 그냥 제가 이렇게 한자를
채권이란 채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 화면에 보여야 저희가 되니까 이제 편집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자거든요. 사람이. 요거는 뭐냐면 책임이라는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진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채권. 누가 빚을 진 거지. 진 사람이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인자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상환할 책임이 있다가 채권의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를 진 사람, 채무자가 상환을 안 했어요. 그럼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파산을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기업들이 흑자 부도를 하죠? 이게 만기가 채권이 왔는데 이자나 원금 못 갚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법 파산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채권, 1년 채권, 5년 채권, 10년 채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정확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3%, 뭐 5%, 10년물, 예를 들면 7%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원리금 나눠서 상환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줘야 되고 이게 채무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하면 그 채권자가 이 기업을 파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다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채권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쓰면 싫어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관계만 볼게. 채권 가격은 네네. 요 금리 분자회가 있어요. 아니 분모회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여기 역관계잖아요. 맞아요. 채권이 떨어져요. 요 위에 캐시 플로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캐시 플로우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안 변해요. 그럼 주로 우리가 산 채권이 막 움직이면 요 금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져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부분 다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미 들어간 사람한테 내가 채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5년물이든 3년물이든 10년물이든 갖고 있는 채권은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오는 바람에 그게 700원이 됐다는 의미예요. 가격이. 네. 근데 내 그걸 중간에 안 팔아요. 1,000원 주고 산 거 중간에 안 팔아. 계속 갖고 있어. 만기까지. 이래 5년물이에요. 이자를 3% 받기로 했어. 그럼 내가 1,000원 주고 샀어. 이 채권을. 이자가 3%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안 팔아요. 그러면 만기까지 갖고 가면 그냥 이자가 3%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냐면 중간에 안 팔면 여러분은 이자를 그냥 버는 겁니다. 손실이 없어요. 그냥 원금과 이자를 내가 버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파는 사람한테는 1,000원짜리가 700원 됐으니까 손실을 300원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채권을 이미 가진 사람한테는 내가 중간에 안 팔고 만기까지 갖고 오면 그 채권에 기록된 그 이자가 여러분이 버는 수익률이에요. 3%면 3%. 근데 중간에 팔면은 금리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면 여러분이 갖고 온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채권이 안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채권이 많이 떨어졌어. 아까 700원, 1,000원짜리가 700원 됐어. 내가 지금 한 번도 채권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들어가면 싸게 사는 거죠. 엄청 싸게 사는 싸게 사서 3%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지금 들어가면 싸게 사니까. 그러다가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700원짜리가 1,000원이 되면 내가 3% 이자에다가 가격 차이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3% 이자에다가 가격 차이도 먹으니까 지금 채권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죠. 싸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여기 질문에 10년물을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가 온다면 10년물 이상 장기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미래 10년 후의 경제 성장률을 봐야 돼요. 지금 한국, 미국, 우리가 중국은 뺄게요. 한국과 미국을, 미국 생각합시다. 미국. 그냥 미국 얘기합시다. 미국 얘기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전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예요. 우리가 잠재적 성장률을 말해요. 3% 성장을 한다 하면 보통은 채권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과 같거나 조금 위에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그러면 10년 후에 미국 GDP 성장률이 3%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물 금리가 3%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3.1이 되든가 뭐 3.5 되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미래 10년 미국 경제 성장 3%를 했을 때 합리적인 10년물 이자 금리는 이자율은 3.1, 3.2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왜 5%겠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5%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금리가 5%, 은행에 예금하면 5%, 아무 리스크를 안 지고 5% 이자를 받는데 채권이 리스크를 가격에 따른 리스크를 지는데 5%를 좀 누가 채권 사요? 다 예금하지. 그래 채권이 보통은 예금 금리도 높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10년물을 은행 가서 내가 딱 가서 창구에 가서 저 10년 동안 여기다 정기 예금 해놓겠습니다. 이러면 은행이 너무 좋아하면서 10년 동안 정기예금 할 거예요. 그냥 5% 이자 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그 돈을 못 움직이잖아요. 5% 이자를 10년 후에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갔을 때 10년물은 만약에 5.5% 된다 이러면 여러분 채권 사든지 은행 가 10년 동안 정기예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봐서는 3%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가서 10년물을 봤더니 5.5%예요, 채권이. 정상적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5% 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비상시기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말을 안 되는 정책을 하니까 10년물이 5.5 됐어요. 이거는 너무 굿뉴스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아까 경제 성장률이 3%라는 거는 10년물이 나한테 원래 줘야 되는 이자는 3.1%, 2%라는 뜻인데 현재 시장에 가서 봤더니 5.5% 준다 이러면 무슨 말이죠? 지금은 되게 좋은 채권 투자.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5.5% 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로 봐서는 한 3.5%를 원래 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 시기에 투자 위기 시기니까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전달이 됐죠. 네네.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다면 한 채권 투자 비중은 얼마 정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을 가정할게요. 1억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네. 그 사람한테 1억이 없어도 돼요. 내가 그냥 1억을 다 까먹었어.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 좀 가슴은 아프겠지. 네. 그 경우를 빼고는 별로 내 생활에 지장도 없고 괜찮아. 이런 경우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라면 이것도 역시 완전 제 혼자의 오피니언이니까 그냥 들고 까먹으세요. 만약에 저는 투자를 보통 그렇게 해요. 이 돈이 내가 없을 때 내 생활에 지장이 있냐 이거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1억이 없어도 된다 이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판단은 지금 시점에서 5천만 원은 크게 베팅할 필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가 엄청 큰데 투자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테슬라가 70% 떨어졌죠. 더 떨어져 90%. 올해 90% 떨어질 수도 있다 칩시다. 네. 상관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70% 떨어질 때 들어갔는데 갖고 있었더니 20%더 떨어져. It's okay. 예. 왜? 이건 흐름이니까. 내가 그냥 갖고 5천만 원에 베팅한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한 2025년, 2030년에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완전 이제는. 그러면 그게 지금은 뭐 2배, 5배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5천만 원이 뭐 3억,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천만 중에 3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주식이 좋다는 얘기 한 거예요. 결국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너무 어려운 영역에 뺄게요. 이 파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다 하고 그게 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5천은. 네, 3천만 원 채권이 좋다. 채권은 안정자산이에요, 사실. 그렇죠. 특히 미국 채권은 안정자산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아까 이자를 높게 주는데 베팅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내 말했죠. 만기까지 갖고 가면 손해를 안 본다니까요. 그냥 만기까지 갖고 가면 내 하나도 손해 없고 그냥 내 원금에 그 이자를 내게 받는 거예요. 이자 수익률이 내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5%를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채권 수익률 5.5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지금 상상도 뭐 내가 아무 위험 안 주고 5.5% 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2천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에 바이낸스도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투자합니다. 왜냐면 가상자산 장점이 뭐냐면 가격이 크게 변동해요. 근데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게 좋아요. 근데 리스크 크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은 안정자산을 선호하면 2천만 원 예금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은행에 예금해도 5% 주거든요. 지금 맞아요, 한국은행 예금한 5%는 위험 안 지고 5% 얼마 이런 세상이 또 오기가 힘들어요. 한국의 미래 잠재 성장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2%에서 3%입니다. 그 말은 10년물이 2%에서 3%밖에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 예금해도 좋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위험을 싫어한다. 그냥 머리 쓰지 말고 그 공부도 많이 안 했다 그동안 그러면 그냥 예금해도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네. 대신에 그건 아시죠? 5천만 예금자 보험법이 있으니까 한 곳에 넣지 말고 네네. 여러 곳에 나눠서 넣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암호화폐, 예. 바이낸스 이슈도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FTX 노이즈가 있었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잠잠해지는 찰나에 바이낸스도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바이낸스의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이 1대1로 뭐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네. 또 여기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마자를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뭐 준비금 작성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약간 암호화폐 시장을 좀 흔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까지 무너지면 여기가 지금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네. 진짜 암호화폐 시장 재앙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 났죠. 네. 난리 나서 사람들이 지금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이게 무슨 세상이냐 지금 엄청나게 제가 이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자꾸 여러 번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내려 말하면 그럼 저는 그런 사실이 이런 게 있다. 어떻게 왜 그런지를 논리를 주로 설명해 주는 거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든지 책을 통해 공부하든지 어느 수업에가 들으면서 공부하든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만 들으세요. 논리를 듣고 이 사람 논리가 앞뒤가 맞다 이러면 참고하고 내 보기에는 아니다 하면 버리면 돼요. 결론을 절대 참작하지 마세요. 결론은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전문가 강의 들을 때 쭉 들은 다음에 결론은 내가 내야 돼요. 결론은 내가 내야 돼. 왜? 내 상황을 내가 잘 아니까. 그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를 갖다가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결론은 내가 내야지 그 사람이 말한 결론을 갖다가 그대로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네. 자 바이낸스 이번에 그 5월 달에 작년 5월이네요. 이제 작년 5월에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고 네. 그래서 한번 엄청나게 강한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거의 다 죽어버린 상황이 됐고 그다음 11월에 세계 3대 거래소 FTX가 판사 신청했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고 자 이번에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엄청난 의혹이 돌면서 이미 60억 달러가 현금 유출이 됐어요. 이미 사람 고객이 다 찾아갔어요. 자기 지갑에 넣거나 현금으로 바꿔서 나갔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내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바이낸스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고객들이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으면 다 찾아가라. 우리는 다 준비됐다. 우리는 1대1로 돼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바이낸스에 의심하고 거기에 거래하고 있으면 의심스러우면 빨리 현금 찾으면 돼요. 그 사람들 입장이 이래. 우리는 다 줄 수 있다. 왜? 우리는 정확하게 1대1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와라. 지금까지 실제 65달러 다 해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계속 진행하면 어떤 상황인지는 뭐 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뭐 본 거 아니고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거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자기네 1대1로 다 매치 준비해놨기 때문에 아무나 와도 두렵지 않다. 우린 다 줄 수 있다. 이런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계를 담당했던 마자르 있잖아요. 회계법인. 네. 마자르는 어떤 회계법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제대로 감사받은 5대 회계법인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KPMG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5대 네. 회계법인이 그거 받아야 돼요. 근데 이 5대 회계법인들은 여러분 여기서 개념이 들어가는데 5대 회계법인들은 있잖아요. 전통 회계 감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재무 상황만 체크하는 거예요. 재무 상황. 그리고 상장 회사.
상장회사 재무 상황만 체크하는 거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오디팅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첫째. 그러니까 다 정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글로벌 5대 회계법인은 뭘 잘하냐? 우리가 일반 기업에 대한 재무 회계에 대한 오디팅 감사를 잘하는 거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 힘들다. 첫째.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 감사를 잘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첫째. 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마자 회계법인은 이 전통 회계 업무 영역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치고 나가냐면 가상자산을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바이낸스만 해준 게 아니에요. 거래소들을 대부분 마자르가 회계법인 해줬어요. 감사를. 그래서 얘네가 이번에 철수한 게 바이낸스만 철수한 게 아니고 앞으로 가상자산의 오디팅을 안 하겠다고 철수한 거예요. 얘네는 원래 이걸 자기네 어떤 틈새성 공략하는 걸로 해서 이게 회계감사 영역에서 탁 치고 나가려고 해서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한 업체고요. 주로 거래소들 많이 했고 이번에 바이낸스만 철수한 게 아니라 다 이 영역에서 이제 감사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참작하시고요. 자, 바이낸스가 무너지면 가상자산 업계의 충격은 FTX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해서 그거 아세요? 가상자산은 거래소 없이도 거래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럼 거래소가 나왔지? 일반인들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지갑에서 지갑 주고 이런 거 일반적으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도 은행에서 A 계좌에서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하는 것처럼 쉽게 하려고 이런 거래소가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 국가별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중개 업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쟤네는 중개 수수료로 돈 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낸스도 자기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다 중개 수수료로만 벌었다고 말했거든요. 자기 다른 거 안 했다. FTX처럼 고객 자산을 갖다가 다른 데 대출도 해주고 다른 데 담보로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 우린 주로 중개 수수료만 돈 벌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델은 이런 건데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왜 나왔냐.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상자산이란 개념이 탈중앙화입니다. 거래소나 증권사나 이런 거 없애려고 만들어 나온 거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중앙화된 거래소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그냥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통 거래소보다 더 커졌냐? 한국의 업비트가 거래 규모가 한국 거래소보다 더 컸었거든요, 작년에. 맞아요. 네. 근데 왜 그랬냐? 일반인들이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듯이 쉽게 이 거래소 어플을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해준 게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였죠. 그래서 그래서 수수료로 돈 벌었죠. 그게 바이낸스도 똑같고 FTX도 똑같고 이랬는데 FTX는 파생 상품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해줬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좋아했어요. 가상자산의 파생 상품을 주로 거래해줬어요. 그걸로 탁 치고 올라왔고 바이낸스는 가장 전통적인 주로 이 가상자산 거래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바이낸스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마음먹고 계속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막 조사하고 뭐 이런다 이러면 이게 시장의 일반인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서워서 빼고 그다음 거기서 거래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건강한 기업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다 하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처음에는 이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그러면 정말 죄인이다 하고 다 철수해 가거든요. 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그런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멀리 피하려고만 하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근데 이 바이낸스가 이번에 말하니까 자기네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많은 면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많은 조치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막 이게 FTX 사태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모르죠. 이게 각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특히 이런 한국의 금융위원회 같은 이런 각 국가마다 감독기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얘네를 취급하냐에 따라서 얘네 신뢰 문제가 계속 가냐 무너지냐가 바이낸스 운명을 결정하겠죠. 네.
근데 뭐 어차피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 네. 블록체인의 탈중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단기간으로 큰 충격은 있을지언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기존의 탈중앙화된 그런 암호화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매번마다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뭐 투자라는 걸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건 투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하는 건 투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투기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 다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투자하면 더 먹기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벤자민이 말한 게 있거든요. 투기는 제가 안녕하쇼에서 출연한 그 패널이 이 벤자민 그래민이 말을 해준 건데 투기는 브로커만 배불리는 거고 투기는 브로커만 배불리는 행위고 투자는 내가 돈 버는 개념이다. 이 표현을 했거든요. 투자는 브로커만 돈 벌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모르고 하면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공부하고 내 스토리를 만들고 내 논리대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건 내가 돈 버는 행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산 관리 시장에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안 하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네? 투기는 남을 배불린다니까요. 투자를 하셔야죠. 알고 하세요. 그리고 남이 뭘 해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교에 가거나 어떤 뭐 교육업체 가면은 그냥 말한 거 듣고 예 했잖아요. 그걸 내가 뭐 하는데 좀 뭐 활용하려고 했죠. 이런 시대 지나갔어요. 여러분. 결국 대학에서 A뿔 맞고 뭐 이런 시대 지나 의미 없어요. 대학에서 A뿔 맞던 그런 구글에 가면 구글링 하면 더 잘 나와요. 여러분이 따따따따따 암기 내서 시험에 A뿔 맞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내 자체가 작품이 되는 시대예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여러분 교육이 필요 없어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작품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작품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냐?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걸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세계 새로 개념 제시하는 게 내가 작품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품이 돼요. 내가 작품이 되려면 세계가 뭐가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게 없었고 그게 내 논리대로 하면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작품이 된 거거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어요? 투자를 볼 때 여러분이 투자 행위가 작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품이.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교육이 필요 없고요. 암기가 필요 없어요. 논리, 이치를 알고, 논리를 알고, 내 스토리를 정리해서 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투자에서도 똑같이 구현이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현명하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번에 사이다 경제에서 안투라지 독서클럽을 또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안투라지 독서클럽은 제가 책을 그러니까 3개월에 걸쳐서 해요. 왜 3개월이냐? 3개월이 하나의 주제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매월 3개월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개월 한 번씩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해요. 시간 되는 분들은 오프라인에 와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에서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3개월에 거쳐서 그러니까 3회 강연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추천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책을 3권 추천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독서 이 안투라지가 독서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독후감도 올려서 다른 멤버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오프라인 강연을 해줘요. 관련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주제를 깊이 알도록 3번만 들으면 그 주제는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주제에 관해서는 어디 가서 판단하거나 보거나 할 때 나의 스스로의 판단이 되게끔 이렇게 제가 정리해 주거든요. 주제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2024년이 됐잖아요. 네. 2024년 첫 주제는
자산관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3회에 거쳐서 자산관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1월 달에는 혼자서 시작하는 자산관리 입문서라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산관리의 첫 입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월에는 이기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기는 투자, 그리고 3월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자산관리 이치가 뭔지, 순리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자기 상황에 맞게 스스로의 스토리와 결론을 갖고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안토라지 2023년 첫 1기 안토라지 독서클럽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네. 그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해서 네. 역사적으로 가장 또 성공한 그런 펀드 네. 매니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 가입한 사람의 50%가 손실을 봤대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오를 때 들어갔다가 네. 빠질 때 팔고 나와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남들한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남의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듣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내가 잘 소화를 해서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